선곡 세계문학의 숲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을 만납니다. 노라는 집을 나와서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죠? 네. 인형의 집을 읽어보셨죠? 아니면은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제가 요즘 오디오북 전도사가 됐는데, 예, 상표를 얘기해도 되나? 오디오북에서 인형의 집이 출시됐어요. 근데 정말 리얼합니다. 정말 성우들이 목소리 연기를 잘합니다. 귀에 닿으면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오디오북입니다. 노라는 집을 나온 뒤 어떻게 되었을까? 많이 궁금합니다. 노르웨이로 갈 텐데, 노라 얘기와 함께 한국 여성문학사의 맨 앞자리에 놓여 있는 나혜석까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피오르드, 피오르 또는 피오르드라고 하죠, 우리는 주로.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안 가봐도 압니다.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 같은 집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길죠? 긴데 노르웨이의 인구가 500~600만 되나요? 300~400만쯤 되나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국가 면적은 아주 넓죠. 주로 이게 해변을 따라서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오슬로입니다. 옛날 이름은 크리스티아니아라고 불렀었죠. 여기 오슬로가 배경이고 여기 스웨덴. 두 이웃 나라니까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리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문제가 많이 있었고, 또 스웨덴의 식민지 경험도 있었고요. 또 아래는 또 덴마크가 있죠. 덴마크와도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노르웨이는 우리로 보면 아주 먼 나라인데도 문학적으로는 대단히 가깝습니다. 특히 헨리크 입센을 통해서 우리에겐 많이 가까워졌는데,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헨리크 입센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알면은 여기를 안 왔지. 연 포세입니다. 연 포세.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죠. 연 포세의 사진인데, 노르웨이 출신 중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제가 알기에는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누트 함순이라는 뛰어난 작가가 있고요. 굶주림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 포세가 있습니다. 근데 노벨문학상을 이쪽 동네에서 주죠. 스웨덴 할리몬에서.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은 나라에서 노벨문학상을 많이 안 준 것 같기도 한데, 좋은 작가들이 많은 데 비해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노벨문학상을 한국에서 준다 그러면은 이웃 나라에게 많이 줄 것 같진 않아요. 세계 역사를 봐도 이웃 나라하고 잘 지내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독일하고 프랑스도 그렇죠. 베트남하고 특히 태국 이런 나라들 정말 사이 안 좋다고 그러죠. 축구하면 앙숙이잖아요. 이웃 나라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 연포세 소설 3부작이나 보트죠. 이런 소설들 보면은 이런 작은 이 해변 동네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연포세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적인 문장으로 아주 소설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노벨문학상 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할아버지 헨리크 입센입니다. 수염이 대단히 위협적이죠. 남성들에게 수염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이 남성들의 수염을 카이저 수염이라고 그러죠. 황제잖아요, 카이저가. 카이젤로 바꿔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황제의 권위를 수염이 대신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수염은 일본 문학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한국 문학에서 박태원이나 이상을 봐도 수염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수염을 어떻게 기를 것이냐가 그 사람의 권위를 대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노르웨이 항구 도시 시엔에서 태어났고요. 오슬로 근처에 있습니다. 부유한 상인의 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듯이 부유한 집안에서 훌륭한 작가가 나오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훌륭한 작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파산을 해야 돼요. 그걸 예고라도 하듯이 아버지가 파산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이 헨리크 입센의 아버지가 계속 이 부유한 상인이었으면은 우리는 헨리크 입센의 그 위대한 작품들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린 나이에 파산을 기꺼이 받아들인 헨리크 입센의 아버지에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멀리서 고마움을 표해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또 극도의 궁핍한 생활이 이어집니다. 오랫동안 방랑하고 헤맵니다. 그 경험들이 자산이 되는 거죠. 문학적 자산이 됩니다. 48년에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 이게 대단한 영향이었죠. 이게 칼 막스에게도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독일의 중요한 시인들 하이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죠. 이 2월 혁명의 영향 속에서 시야가 점점 확대됩니다. 그리고 첫 작품 카탈리나가 참담하게 실패합니다. 첫 작품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 오래 못 가요. 지속적으로 이 창작 활동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 후에 혹독한 작가 수업을 하고요. 그럼에도 계속 실패합니다. 그 후에 이제 노르웨이에 더 이상 못 있겠다 해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의 평가가 썩 좋지 않았던 데 불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4년부터 자그마치 27년 동안 노르웨이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덴마크, 독일을 거쳐 이탈리아 로마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정착했다가 다시 또 뮌헨으로 오고 이런 방황의 시간을 보냅니다. 1866년에 이 브란, 이게 이제 대성공을 하는데 이 브란하고 페르 귄트 이 두 작품을 입센의 낭만주의 시대 드라마 극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르 귄트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 이름인데 이 그리그라는 사람이 노르웨이 작곡가예요. 그리그의 음악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페르 귄트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낭만적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영웅들의 얘기고, 그러다가 75년부터 여기가 핵심인데 뮌헨으로 이주해서 사회의 기둥, 인형의 집, 유령, 민중의 적, 이 쟁쟁한 작품을 연속적으로 발표합니다. 이때부터는 낭만주의가 아니고 리얼리즘, 사실주의 단계 또는 사회극 단계로 접어듭니다. 사회 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그런 작품들을 연속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기둥, 인형의 집, 유령, 민중의 적 이런 작품들은 일본뿐만 아니고 식민지 조선에서도 많은 극단에서 무대에 올리죠. 하나하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작품들입니다. 민중의 적이 특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민중의 적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우린 대개의 경우 자본가, 귀족 또는 지주 이렇게 이야기 쉽죠. 민중의 적은 민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언론의 문제, 관료 시스템의 문제 등등을 다룬 훌륭한 작품입니다. 인형의 집이 나온 게 1879년입니다. 1879년. 약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5년에 걸쳐서 중요한 작품들, 세계 드라마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작품들을 남깁니다. 서양의 드라마 역사에서는 고대 그리스 극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시작해서 로마의 극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한 다음에 셰익스피어로 건너뛰죠.
그리고 입센에 이르는 3대 봉우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3개 봉우리, 고대 그리스 비극, 그리고 셰익스피어, 그리고 입센, 이 3 봉우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다에서 온 여인에 이르러서는 이제 심리극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이 이어지죠. 보이죠. 윤곽이 보이죠. 낭만주의 연극, 사회극 또는 심리극으로 이어집니다. 1890년에 헤다 가블러를 발표하고요. 그리고 91년에 노르웨이로 돌아와 크리스티아니아, 이게 오슬로입니다. 크리스티아니아에 정착합니다. 1906년에 크리스티아니아에서 사망합니다. 제가 좀 빠르죠, 진도가. 왜냐하면 뒤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형의 집을 직접 만나는 것이겠죠. 이게 표지인데요. 표지 디자인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에트 두커엠이라고 발음한대요. 노르웨이어로 에트 두커엠. 에트는 부정관사 그리고 이건 달스 하우스죠. 인형의 집입니다. 두커가 인형이고 엠이 집입니다. 여기 새가 있고요. 열쇠가 있습니다. 뭔가 여기 또 조롱이 있죠. 3장이 있습니다. 이게 여성의 몸이고요. 뭔가 여성이 새나 열쇠나 3장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미리 얘기하자면 이게 노라고요. 이 노라는 이 집에서 변호사이자 이제는 은행장이 된 남편의 알뜰한 보호 아래 종달새처럼 노래하고 다람쥐처럼 재주 부리면서 3장에서 사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3장을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쇠가 있어야겠죠. 이 열쇠가 무엇이냐가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용조용 얘기하는데 이 인형의 집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작품입니다. 1879년에 이 작품이 나왔을 때 이른바 부르주아 계급은 발칵했습니다. 어디 이 남성의 애완동물인 이 여자가 말이야 사람 노릇을 하려고 들어.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무대에 올려질 때도 수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성의 권리가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저항들이 있었고 고통스러운 투쟁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이 문학적인 투쟁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여성 참정권 운동 등이 유럽에서 아주 왕성하게 전개되거든요. 그 운동에 기름을 부은 작품이 바로 이 인형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엄숙한 부르주아 이 남성들은 그야말로 요즘 말로 깜놀했겠죠.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 여자가 집을 나가? 애새끼 두고 이 남편 두고 집을 나가다니. 그래서 드라마 중에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연출한 사람들 다 뺐다고 그러죠. 집 나가는 것까지는 집 나가는 장면은 생략하고 무대에 올린 작품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들입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참 뭐랄까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다가오는데 그때는 그 정도로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시간은 당대, 현대니까 1870년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은 어느 중산층의 거실인데 이 거실에서 무대는 한 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헬메르라는 이 변호사이자 은행장의 이 거실입니다. 아직 공식 취임하지 않았죠. 헬메르 토르발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아주 폼나는 사람입니다. 깨끗하고요. 동계산에 확실하고 그리고 남과의 외교적인 관계에 빠삭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내도 자신의 손아귀에 있는 한은
뭐 최고로 사랑해주는, 사랑이란 말만큼 힘든 말이 어딨습니까? 사랑이란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뭐 이상해요. 사랑이란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휘발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쉽게 사랑이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처럼이 중요하죠. 이 헬메르 토르발이 있고요. 노라가 있습니다. 그 아내입니다. 그리고 랑크 박사, 의사입니다. 이 랑크 박사도 중요한 인물인데 오늘 강의에서는 주목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랑크 박사는 결핵성 척추염을 앓고 있습니다. 유전 질병인데 아버지가 군인이었죠. 장교였는데 아버지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요. 그 생활의 결과 결핵이라는 병을 얻게 되고 그게 유전됐다는 얘기죠. 역사로부터 또는 가족 가계를 통해서 유전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입센 드라마에서 곳곳에서 보입니다. 대표적인 유령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랑크라는 인물은 유령이라는 작품과 함께 보면서 해석해야 입체적으로 보일 겁니다. 근데 이 랑크 박사가 우리 노라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뭐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멀리서 이 남성과 여성의 뭐랄까 연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형태를 두 사람이 보여줍니다. 노라와 랑크 박사. 그 유명한 장면이 있죠. 노라가 랑크 박사가 집에 찾아왔을 때 자주 찾아오는 사람이죠. 헬멜의 친구이기도 하고 이 스타킹, 양말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여성이 바깥 남자에게, 이때 바깥 남자는 외부 남자, 외간 남자? 요즘 그런 말 안 쓰죠. 남편이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스타킹을 보여준다는 것은 조금 낯선 장면이죠. 지금도 그렇죠. 근데 스타킹을 보여줍니다. 그게 둘 사이의 친밀도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랑크 박사하고 노라가 몰래 그 사랑의 감정을 주고받는 두 인물로 등장합니다. 남편에게 철저하게 예속된 존재가 아니고 얼마든지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욕망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그 가능한 케이스로 랑크 박사를 등장시킨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은 결핵으로 죽습니다. 죽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린데 부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라의 친구인데 노라보다 나이가 서너 살 많습니다. 이제 이 린데 부인을 보면은 누이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우리 시대 누이들이죠. 동생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그 누이들 또는 부모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누이들의 모습인데 린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린데가 원래 사랑했던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닐스 크로그스타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크로그스타드가 전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집안은 어렵고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다른 남자가 사망하고 또 상황은 어려워지죠. 동생들은 이제 크고 부모들은 세상을 떠나고 근데 자기 살림은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우니까 노라를 찾아와서 일자리를 부탁하죠. 나도 은행에 좀 취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노라가 안고 있는 고민들을 드러내게 하고 동시에 해결하게 하는 매개 인물 역할입니다. 린데 부인 주목해야 됩니다. 이 크로그스타드는 이른바 악인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차용증에 서명을 위조해서 뭔가 못된 짓을 한 사람이에요. 못된 짓을 한 사람인데 노라도 비슷한 짓을 했거든. 노라가 그 차용증에 서명을 한 이유는 아버지 이름 서명한 이유는 아버지가 병이 위독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남편이 깊은 병을 앓고 있는데 이탈리아로 요양을 떠나야 되는데 직접 알게 되면은 남편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몰래 서명을 했던 거죠.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중에 사망하고 난 후에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병석에 있을 때는 그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노라하고 크로스타드는 차용증, 그러니까 채무증서죠. 차용증에 위조 서명을 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스타드는 나쁜 의도에서 위조 서명을 한 거고, 이 노라는 선의에서 차용증에 위조 서명을 한 거죠. 근데 이 크로스타드가 노라의 약점을 잡은 거지. 잡아서 이제 나를 은행에서 쫓아내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헬메르는 크로스타드가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 내보낼 생각이죠. 근데 이 크로스타드는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 은행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서 헬메르의 오른팔이 되겠다는 욕망을 드러내죠. 이 성공하겠다는 욕망을 드러냅니다. 이 크로스타드는 헬메르를 잘 아는 대학 동창인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크로스타드는 악인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 갈등을 촉발하는 결정적인 인물이죠. 근데 이 크로스타드의 마음을 돌려놓는 역할을 하는 게 또 린데 부인이에요. 이 두 사람이 오래전 애인이라고 그랬죠. 이 애인들이 만나서 과거 얘기를, 진실들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 둘 다 난파선이 아니냐. 이 난파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 라고 해서 나중에 그 차용증을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니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허리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인물이 린데하고 크로스타드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도표로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노트에다가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헬메르 부부의 세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노라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그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안네말이라는 유모가 있고요. 유모도 이 극에서 뭐 길게 나오지 않지만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노라의 여성으로서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라를 키워준 사람이잖아요. 유모니까. 이 유모도 역시 딸을 멀리 보내고 노라를 키우러 왔단 말이에요. 어려운 살림에. 이 노라는 이 유모의 여성으로서의 고통에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하녀들이 있습니다. 신부름꾼이 있고 인물들은 단출하죠. 삼막극입니다. 삼막극 희곡입니다. 이 드라마를 읽을 때 중요하게 봐야 할 그 장치들이 있는데, 극장치들이 있는데, 뭐 서사에서는 늘 등장하는 것들이죠. 차용증이 무엇인가? 차용증의 역할을 주목해야 돼요. 이 차용증이 없이는 이 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노라가 남편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요양을 갈 필요가 있었다 그랬죠. 돈이 필요해요. 1200 크로네가 필요합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는 3000 루블이 문제였죠. 여기서는 1200 크로네의 차용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크로스타드한테 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증인을 아버지로 세운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요. 사인을 못할 지경이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야 노라가 대신 서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위조 서명을 위조한 셈이죠. 이 차용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가 없이는 또 성립하지 않아요. 많은 소설들이 그렇죠. 두 통의 편지에 주목할 필요 있는데 한 통은 헬메르 토르발이 크로스타드한테 보내는 해고 통지 편지입니다. 이 해고 통지 편지를 보내지 말라고 노라가 그렇게 애원했는데 그 해고해버리면은 크로스타드가 노라의 과거의 그 잘못을 드러낼 우려가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헬메르 토르발은 저런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는 우리 은행에 둘 수 없다고 해서 해고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 갈등이 고조되죠. 긴장이 고조되고 노라의 불안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이 크로스타드가 다시 보내는 편지예요. 마치 그게 대단원,
대단히 내릴 때 오는 편지인데 이 크로스타드가 편지를 보내서 차용증과 함께 없었던 일로 하겠다. 그러면 상황이 끝나야 되죠. 근데 이 드라마는 사실 두 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노라의 과거의 잘못은, 법적인 잘못은 사라진 거죠. 사라지고 난 다음에 주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직접 들어보니까 약 15분 정도인데 15분 정도의 이 극의 상황 속에서 인형의 집에서 발화하는 핵심적인 이 테마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 편지 두 통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무도회가 또 후반부에서 중요합니다. 우리 이탈리아의 어부의 카프리 섬인가요? 그 어부의 딸의 복장을 하고 춤추는 이 노라. 그러니까 부부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게 결국은 가장무도회였다는 것이죠. 가면을 쓰고 서로를 가리고 산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 가장무도회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에서 노라가 가장무도회 옷을 벗고 외출복을 입어요. 대단히 중요하죠. 중요한 사인이죠.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지 않겠다. 가장 무도회 복장을 하지 않겠다. 내 옷을 입겠다. 외출복을 입겠다. 그리고 여행 가방을 듭니다. 이 여행 가방과 외출복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인이죠. 사인. 노라의 독립적인 발걸음, 독자적인 발걸음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전체적인 윤곽은 보이죠? 그리고 한마디로 한번 정리하자면은 여러 문장들을 썼다가 지우고 했는데 인형의 집은 여성 독립 선언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건 미국의 독립 선언문이나 여러 선언문들이 세계를 뒤흔든 선언들이 있죠. 공산당 선언이나 중요한 선언들이 많이 있는데 여성 독립 선언의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아닌가, 그리고 가장 파급력이 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실제 그런지는 한번 봐야 되는데 일부만 보겠습니다. 여기 처음에는 이 종달새와 다람쥐 역할을 했다고 그랬죠. 아예 부를 때 나의 종달새 노래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 나의 종달새가 그렇게 돈을 많이 쓰면 어떡해.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다람쥐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랬죠. 그 쳇바퀴 안에서 재주 부리는 다람쥐입니다. 그러니까 헬메르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나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을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유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나의 것, 온통 나만의 것인 이 아름다움을 철저하게 남편의 소유물로서만 자기 존재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노라는 몰래 마카롱을 먹기도 하고 남편이 금지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관객들이 볼 때는 이 헬메르라는 남편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이때까지는.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이 이르면은 전혀 다른 존재로 전환하죠. 볼까요? 토르발 잘 들어요.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의 집을 떠나면 남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들었어요. 어쨌건 나는 당신을 모든 책임에서 풀어줄게요. 아무 데에도 매여 있다고 느낄 필요 없어요. 내가 아무 데에도 매이지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 양쪽 모두가 온전히 자유로워야 해요. 양쪽 모두가 온전히 자유로워야 해요. 반지로 서로 구속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당신 반지가 있어요. 내 반지를 줘요. 요겁니다. 양쪽 모두가 자유로워지지 않은 이런 결혼은 가장무도회와 다름이 없고 세상 속에서 이 당신만을 당신 소유물로서 노래하는 그 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요 거리 헬메르 남편의 소유물이었던 노라가 양쪽 모두가 온전히 자유로운 인간으로 우뚝 서는 요 과정을 그린 드라마가 인형의 집입니다. 여성도 인간이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자연스러운 말이 이때는 통용되지가 않았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만은 여자도 인간이에요. 나도 인간이에요. 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그 폭포처럼 쏟아지는 노라의 발언은 여성 독립 선언서를 드라마화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권리가 신장되면서 여성들의 권리만 신장된 게 아니고 남성들도 자유로워졌죠. 많은 부분에. 뭔가를 소유한다는 건 늘 불안한 거잖아요. 함께 동등하게 함께 살아가는 게, 함께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자유롭죠. 근데 남성들은 자기 소유물로 장악하지 않으면 불안했을 텐데, 분명히 남성들도 자유로워졌을 텐데 그 남성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는 여성의 해방, 여성의 권리 신장 쪽에만 초점을 맞추죠.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랜 저항의 과정들이 있었고 그 맨 앞에 횃불을 든 사람이 노라였습니다. 이 노라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여성의 해방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